인사 문제, 인선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요즘에는 어떠한 인물이 특검이 되느냐, 어떠한 인물이 민정수석이 되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매우 뜨겁고 또 예민한 시기여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이제 이 특검이 지명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김종욱 원장님? 예, 뭐 제 생각에는 어차피 뭐 양당이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혁신당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추천을 한 상황이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그 사건에 적합한 사람인가 판단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 뭐 과거의 어떤 본인의 성향이나 본인의 어떤 이력과 무관하게 그 사람이 이 사건에 가장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시겠습니다. 11시, 그러니까 어제 11시쯤에 아마 결정이 났는데 네. 그 이전에 뭐 조은석 특검 임명된 분에 대해서 뭐 논란도 좀 있었고 네. 누가 되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빨리 한 부분들은 그런 잡음들을 빨리 중단을 시키고 수사에 빨리 착수하는 것 자체가 예.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속도감을 가지고 특검 문제, 특히 이 부분은 국민들의 여론 자체가 매우 높았잖아요. 최근 여론조사를 봐도 대부분 60% 중반 이상들을 차지하고 동의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저는 빨리 선택해서 빨리 수사하고 빨리 국민들한테 이 결과를 내놔서 죄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합법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소위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적인 국정 철학에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나름대로는 그냥 적당한 형태의 특검 임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걸 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김유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제 진짜 시작되는구나 네. 라는 생각을 어제 밤 그 속보를 딱 뜨는 걸 보고 아 정말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는구나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저희가 이 특검을 이 세 가지 특검이 한 거부권 행사만을 다 8, 9번 도합 네. 이렇게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리고 21대에서 막 폐기도 되고 했는데 늘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이것은 시간의 문제다. 네. 언젠간 꼭 이루어지고 검찰이 아무리 지금 엉터리로 뭉개고 가더라도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진상은 규명되고 진실은 밝혀진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드디어 이제 그 시간이 도래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양당에서 추천해서 두 분은 뭐 검찰 출신, 한 분은 중앙지법 원장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명현 그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네. 이분은 2002년에 이해창 전 그 한나라당 후보의 예. 장남 병역비리 수사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국방부 검찰단에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정확하게 아주 진실을 바로 규명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다 나와 있는 거라서 예.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또 본인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내란하고 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이 조은석 조은석 특검이 네. 하는 얘기는 사초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를 통해서 수사 원리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어젠가 그제 보니까 그 김의겸 의원이 그 공개한 거 있잖아요. 예. 이 조문석 특검이 없었다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도 진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게 그냥 묻혀버렸을 것이다.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그 정의로운 것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간 많은 노력을 했던 분이기도 하니까 예. 저는 앞으로 수사 준비 기간 포함해서 한 170일간 정말 속도감 있게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 주리라 기대를 하면서 예. 지켜보겠습니다. 뭐 두 분 다 이제 결국 결과로서 입증이 되는 거니까 이제 훌륭한 지명이었는가는 결과를 또 봐야 되는 것이고, 뭐 저희가 이미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더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만은 아까 이제 김종욱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조은석 특검이 이제 과거에 뭐 어떤 지점들이 좀 논란이 됐었는지는 잠깐 뭐 짚어볼 텐데 잠깐 저희 화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 세 분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는 아까 사진 밑에 글자가 나와 있죠? 저 그 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은석 이 특검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으로서 또 외로운 싸움을 또 해오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뭐 사진 한 장에 담겨 있는
조은석 당시 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하던 전국에서 홍만표 검사 옆에서 이제 웃었다. 이제 이게 논란이 하나가 있었고요. 근데 그것도 뭐 이제 여러 이제 설명들이 좀 보강이 되면서 그 시기가 아니었다. 혹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고 웃은 게 아니었다. 이제 이런 설명들이 보강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제가 또 알고 있고 또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김의겸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조은석 감사위원 전 감사위원이자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탄력이 붙기도 한 것 같은데 그 논란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그 전에 좀 적절한 배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 그러니까 특수통 출신, 한 사람은 이제 판사 출신, 한 사람은 이제 군 법무관 출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민중기 이 특검 같은 경우도 꽤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예.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뢰를 받는 특히 그 군 법무관을 하면서 이제 군내 문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좋은 판결들을 했다. 좋은 수사를 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좋은 판단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잘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민주당 2명,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1명 이렇게 배치를 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조은석 이 특검인데 조은석 특검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특수통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특수통 출신이라고 하는 수사 이력. 그러니까 상당히 예를 들면 잘 벼려진 칼이기 때문에 수사를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그 전문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가 이 사건 관련해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과 국정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검찰 차원의 수사가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사 내용들이 핵심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노상원 그다음에 용산 이런 수사 부분이 있는데 이 검찰 특수통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양날의 칼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검찰을 잘 알기 때문에 수사를 더 명확히 할 수도 있고 또 경찰과의 관계 때문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지난번 박근혜 특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검 속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특검보가 네. 보였던 행태는 이후에 자기가 수사 과정에서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뭔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별건 수사를 하거나 이랬다는 정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그런 우려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은석 특검이 저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시의 시선을 두고 예. 내란 문제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헌정을 무너뜨리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계획들에 대해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적 압력을 통해서 조은석 특검이 적어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사진 같은 경우는 네네. 김어준 씨 말에 의하면 예. 거기서 안 보인대요. 예. 거기서 이제 자기 말에 의하면 이제 이것도 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기 출석하는 부분 자체가 이제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 사진 자체가 어찌 보면 특종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관계는 아닐 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예. 또 시간대 얘기도 하는 거죠. 저 네. 시간대에서는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저 사진 하나를 가지고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예. 매우 이르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일단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응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네. 중간중간 딴 길로 새면 당연히 국민들이 감시해서 비판해야겠죠. 이 세 가지 특검의 교집합이 윤석열, 김건희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세 가지 특검이 동시에 지금 곧 출발을 하게 되는 건데 7월 초에. 그래서 아마 저는 견제와 경쟁이 동시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견제와 경쟁. 네, 예. 그래서 이 각 특검별로 이제 수사단이 다 차려질 것이고 착수하게 되면은 경쟁적으로 때론 견제하면서 저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인데 교집합이 윤석열, 김건희인데 어디는 제대로 좀 뭔가 끝까지 파헤쳐지는 것처럼 보이고 어디는 미진해 보인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겠죠. 그런 점에서는 아마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아마 열심히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제 한 6개월간 저희가 두는 무릎 뜨고 또 이 특검들 지켜봐야죠. 예. 지금 이제 댓글에도 뭐 일부 의견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시고 잘 하시라 믿습니다라고 이숙님께서 댓글을 주셨고 100% 입맛에 맞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믿어보자. 이런 댓글도 많이 보이고요. 이 의견과 또 다르게 손연자님께서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서 철저히 특검을 해주시길 바란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뭐 논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 뭐 검증 차원에서 혹은 보도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사실 대통령이라는 분이 가장 많은 정보를 얻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인선과 관련돼서는 지금 떠도는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임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충분히 숙고를 하셔서 이런 결론을 내렸을 거라고 저도 믿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논란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앞으로에 있을 수사의 과정이나 결론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눈 부릅뜨고 또 견제하고 지켜봐야 됩니다라는 이면정님의 말씀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특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란 척결이 우선인데 대충 하셨을 리가 없다. 이제 이런 댓글까지 저희가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 특검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맡겨놨던 검찰의 수사를 보면 제가 볼 때 한 발도 나간 게 없어요. 지금 했다라고 하는 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받고 있는 윤석열.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장성급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저는 그 외의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도 혐의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속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추경호 그 당시 원내대표가 했던 행위를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을 했던 측면들이 있고요. 네. 검찰의 수사를 보면 딱 가두리 양식장처럼 딱 가둬놓고 그 밖으로 못 나가게 했던 측면들이 있고 네. 국정원 같은 경우도 국정원과 검찰이 선관위에 어떤 오겠다라고 한 얘기들 분명히 있었고 제일 중심으로는 용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측면들이 있어요. 네, 네. 비화폰이 1000여 개가 지금 나갔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그 비화폰을 가지고 고위직과 통화했다는 내용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노상원 수첩들을 보면 거기 제가 볼 때는 인간 같지 않은 내용들이 거기 적혀 있어요. 거의 뭐 사람을 갖다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거의 적어놓은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매우 반인륜적인 사건이고 헌정 파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수사만큼은 철저하게 진짜 저는 특수통 중에 특수통이 와서 진짜 끝까지 추적해서 사실을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누구라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생각을 엄대도 안 두겠죠. 전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특수통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잘할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또 국민들이 진짜 매서운 눈초리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쳐다봐야 된다. 이 두 가지의 각도를 가지고 특검의 본체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번 3특검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금요일의 패널 중에 서초동에 가장 고관여하고 계신 서초동 고관여층 우리 김용남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좀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아니 제가 들어오면서 바로 박영식 앵커는 어디 갔어요? 라고 했는데 여기 오늘 백앵커님 휴가를 가셔가지고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김용남 의원님 오시기 전에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검 지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어제까지 각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있었는데 아주 놀라운 게 일단 첫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빨리 지명을 하신 것 같고 뭐 물론 그 사이에 후보자들의 면면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뭐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근데 인선을 굉장히 빨리 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게 좀 놀랍고요. 그리고 민주당 추천 인사 2명 그리고 조혁당 추천이 3명이지 않겠습니까?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이 세 분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기엔 가장 적절한 인사를 고른 것 같고 네. 그에 앞서서 이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나 대변인 이런 사람도 어떻게 살아요? 그 야심한 시각에 발표하고 정리하고 하니까 예. 네. 아니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막 일거리가 밀려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추천이 돼서 네. 뭐 빠르면 주말에 되겠지. 이게 네. 3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아주 빠르면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어제 밤 11시 좀 넘어서 네. 바로 됐어요. 예. 일단 그 조은석 전 고검장은 워낙 네. 수사를 오래 했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특수부 쪽에서 근무 경험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해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민중기 전 법원장은 물론
법원에 오래 계셨고 수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특검보나 수사팀장을 수사 경험 많은 사람을 좀 꾸려서 그렇게 예. 꾸려서 하면 예. 특검으로서 큰 틀의 방향과 법률적인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그 가이드를 해주면 충분하니까 예. 잘 하실 거라고 믿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세 개의 특검 중에 수사 난이도가 가장 높은 거는 김건희 특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 아니, 물론 중요하기는 내란 특검이 제일 네네네네. 중요하죠. 네. 내란 특검이 제일 중요하지만 예. 김건희 특검은 일단 건수가 많아요. 많고 이거는 필히 해외 쪽도 한번 스크리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게 뭐가 한번 해외로 나가면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수사하기가. 그래서 난이도는 이게 제일 높을 거다. 예. 그리고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역시 군대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예. 군을 잘 알고 예. 군 검찰관으로서 오랜 경험을 쌓은 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이죠. 예. 그 부분이 이제 군 검찰관 출신이니까 뭐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네. 봅니다. 예, 뭐 언론에서 분석하기로는 이게 세 특검 다 사실은 김건희, 윤석열이 주요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먼저 신병을 확보하는 뭐 아까 이제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 경쟁과 견제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근데 뭐 사실 우문일 수도 있는데 뭐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이 특검팀끼리 실제 경쟁이 되긴 하겠죠. 그거는 사실은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욕심내죠. 그런가요? 예. 그러면 김건희 특검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김건희의 신병을 가장 먼저 확보할 것은 당연히 김건희 특검일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란 특검이 중요한데 네네네네. 수사의 난이도 난이도. 예, 난이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해외 관련된 부분이 조금 의혹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해외에 나가면 일단 어려워요. 예. 돈이건 뭐건 예. 우리나라 영역에서 벗어나면 수사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것인데 예. 제가 보기엔 워낙 관여한 게 많아서 예. 사실은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예. 김건희 특검은 아예 본인이 그 법률 안에 나오는 중요 인사 내지는 주인공이고 예. 그래서 어느 쪽에서 더 먼저 신병을 빨리 확보할 거냐. 예. 그리고 보면 지금 경찰과 검찰도 2차, 3차 소환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 돌아가기에 따라서는 특검 출범 전에 일단 기존의 경찰이나 검찰에서 먼저 신병을 확보하고 특검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19일날 다시 3차 네. 소환 통보를 했는데 윤석열. 그래도 안 하면은 뭐 강제로 잡아오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특검은 지금 아무리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준비하는 기간들이 좀 그렇죠. 걸리잖아요.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이상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 이전에 검찰이나 경찰 또 특히 경찰 차원에서는 자기도 이 과정에 뛰어들어야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성과 중에 하나니까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일단은 뭐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당연히 이제 특검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수사 기관들의 수사 내용들은 전부 다 특검으로 다 전부 다 넘겨야죠. 전부 다 인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수사 기관들이 이른바 이제 면피용으로 수사 대상들을 불러다가 수사하는 척이라도 할 거다 이제 이런 분석들은 있어 왔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윤석열,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은 경찰의 소환 조사를 뭉개고 있고 김건희의 경우에는 검찰의 소환에 대해서 비공개로 조사하면 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굴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역할이 더 주요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 전에 아까 이제 김용남 의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혹시나 미리 신병 확보를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하진 않을까 그 대목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근데 이게 그 특검에서 우리가 조직 장악력이라고 보통 부르나요? 특검의 조직 전체를 통할하고 장악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판사 출신 분들에 대한 혹시나 우려 이런 것들도 일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는 거겠죠?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장을 오래 하셨잖아요. 민준기 변호사가 제 기억에 한
중앙법원장을 연임해서 한 2, 3년 이상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중앙법원이 정확하게는 몰라도 판사 숫자가 한 400명은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큰 법원의 그 행정사무까지 다 봤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리더십이란 측면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앞서 그 언급했던 사람들 중에 국민들 굉장히 그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나온 인간들입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자꾸 돌아다녀요. 이 내란 수계가 이 공개적인 자리를 활보하는 것도 굉장히 분노스러운 일인데 그 분노가 윤석열에게도 가지만 구속 취소 인용했던 직위원에게도 가는 거고요. 제대로 수사를 그동안 지연하지 않았던 지연시켜왔던 수사기관에게도 이제 분노가 향하는데 일단 그 사진을 좀 보고 갈까요? 예. 바로 이 모습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저 사람이 과거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의 모습인가요, 저게? 와, 다시 봐도 충격적이고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네요. 국민들과 나라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고 한 4, 50년 후퇴시켜버리고 본인만 저렇게 자유롭게 활개치고 다닌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더군다나 어제 저 사진 공개되고 하는 시점이 2차 경찰 소환 날이었는데 그렇죠. 불응하고 지금 저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아니 일반 시민이 경찰이 소환했는데 저렇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나요? 응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아요. 부부가 똑같이 부창부수에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네. 지금 뭐 특검 출범했는데 검찰 뭐 나가서 조사받는 게 의미가 없어. 무의미해라고 본인들이 규정을 합니다. 이 피의자들이. 예. 다시 봐도 충격적인 사진인데 정말 왜 저러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3차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해서 저는 강제 연행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경찰에서 부르는 그 이유가 그거잖아요. 비아폰 삭제 지시한 거, 그다음에 본인들 그 체포영장 집행할 때 강제로 막아라라고 그 명령하고 이랬던 것들 관련해가지고 경찰 수사 받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불응하고 제멋대로 다니는지. 그래서 그 서정욱 변호사가 어디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정말 문제없다, 무죄다,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라는 게 저 어제 반바지 모습에서 예.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정말 충격입니다. 더. 예. 지금 방송 보시는 써니님께서 반바지는 잘 어울리는데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이런 환자 같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동네 바보 아저씨 아니냐 이러시는데 그 잠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아니 저게 상가입니다. 지하 상가의 내용이고 이게 그 팩트 체크를 좀 하자면 저게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은 그 로퍼 같거든요. 로퍼네요. 구두의 일종이라고 해야 되는데 좀 편한 구두, 네. 로퍼류를 신은 것 같고, 그 다른 사진 또 있거든요. 아까 보면 저기 보면은 저기 입구가 뭐 이제 그 X 간판이라고 해가지고 간판이 달려 있는데 피부 가꾸기 뭐 요런 그 간판이 서 있다 보니까 마사지 받으러 가냐 뭐 이제 이런 뭐 억측까지는 나오고는 있는데 이런 모습이 불편한 이유가 이제 이런 추측들을 다 뒤로 하고서라도 최근에 최은순이 김건희, 윤석열을 반복적으로 만나고 있거든요. 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만나는 장면이 포착됐다라든지 아크로비스타 정문에서 또 모 신문에 의해서 포착된다라든지 이런 게 버젓이 활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에는 그 주요 수사 대상들이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노에서 오는 거잖아요, 김종우 원장님.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옥 갈 준비하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감옥 갈 준비요? 피부과 간다면서요. 아, 이제 감옥 들어가면 피부과 같은 데 갈 수 없으니까 그런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 들어보면 본인이 여전히 국민적으로 본인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와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본인이 지지를 받았으면 김문수가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환영 아니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환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저런 모습 자체가 국민들한테 너무 예를 들면 내란의 트라우마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벽 앞에 평등이 있는 건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소위
탄핵당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막는 행위를 벌였고 실제적으로 막아줬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유일하게 윤석열에게만 예외적인 법이 적용됐었고 예. 이것도 법을 만들어서 창설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준 거잖아요. 딱 쥐기원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대한민국은 단 한 사람에게는 법적인 예외가 있다. 두 명이군요. 윤석열과 김건희에게는. 그러면서 사법 권력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밖에 나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한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증거인멸의 우려 자체가 사실로 추정되는 내용들은 이미 지난 내란 과정에서 본인이 비아폰을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부분들이 진술 확보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 저 정도 상황이 나왔으면 계속 본인이 증거 인멸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면 본인이 거기 행위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는 그런 증거 인멸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재구속해서 더 이상 증거인멸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도 내란은 지속되고 있다. 내란의 네트워크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고 자기들의 죄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마지막 기회죠. 특검이 시작되기 이전까지의 상황 자체가 자기들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직위원이 할 턱은 없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라도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저희가 좀 내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김유정 의원님, 그 특검은 출범되고 곧 소환 조사를 받거나 수사 대상에 오를 거를 뭐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모르지는 않을 거고요. 김건희도 마찬가지일 텐데 왜 경찰이 부르는데 안 나오는 걸까요? 왜 저러고 다닐까요? 왜 버티기를 할까요? 그러니까요. 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뭐 이런 말까지 했던데 네. 본인이 누구보다도 특검 팀 안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생리를 잘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그냥 배째라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리고 김건희도 마찬가지고요. 검찰이 뭐 주가 조작부터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 내리기까지 해왔던 행태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명품백도 이제는 뭐 디올 뭐 300만 원짜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네. 뭐 너무 많은 백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도 정신 없어요, 몇 개인지도. 그런데 검찰은 그냥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또 황제수사 한번 받고 그러고 끝쳤는데 대선 때는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의식 과잉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이 아직도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또 미루고 일자를 조정하는 중에 특검이 출발했으니 검찰 나가는 거는 무의미하다. 아니 이런 것들을 누가 이렇게 정하냔 말이에요. 네. 부부가 앉아서 우리가 어떤 논리로 지금 이거를 대응을 할까를 날마다 연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국민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파면당한 대통령과 그 부부가 부인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멋대로 그냥 법을 해석하고 편의대로 그냥 안 나가고 불응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이게 국민의 분노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늘어놓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정말 문제다. 빨리 특검이 하루빨리 출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저는 G7 그 캐나다 출국하기 전쯤에 아마 특검 임명하고 가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시간이 없다.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마 국민들이 이런 꼴들을 지금 지켜보시면서 분노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대로 더 둘 수 없다는 생각은 아마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빨리 임명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고 저렇게 버젓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이제 내란 선전 선동에 가깝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거고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제 평정심을 좀 유지하고 본인들의 일상으로 복귀하기도 바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어떤 만족 그리고 효능감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모습들이 등장할 때마다 자꾸 그 12월 3일의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고 또 분노가 다시 또 발화되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유정 의원님 말씀이나 김종욱 박사님 말씀처럼 빨리 이제 재구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정리하자면은 어차피 특검 가면 우리 나가야 되는데 뭉개자, 버티자 이제 이런 방식의 행위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부부는 집에서 늘 저렇게 입고 있나 봅니다. 김건희는 목 늘어진 티 입고 있었잖아요. 추억의 메텔림 이런 말씀 주셨고 큰 집 가기 전에 피부 관리하러 간 거 아니냐. 예, 길봉주님 이런 말씀 주셨고 이은주님 혹시 김건희 심부름 갔다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마누라한테 김건희한테 혼나서 쫓겨난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들도 많이 보이시고. 나가 있어. 네, 나가 있어라. 아니, 뭐 얘가 당신 때문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예 비판을 들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얼핏 보니까 네. 머리를 깎은 것처럼 보이던데요.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보니까 예, 이발을 윤석열이 머리를- 했을까요? 네. 아. 짧게. 머리를 짧게 깎은 깎았네요. 것 같죠? 예, 짧게 깎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법원에 출석하고 뭐 수사 받고 이럴 때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머리를 좀 띄우고 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물론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찍어서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머리 길이가 저 정도면 이제 기결수들이 저 정도 머리 길이로 깎아주거든요. 미리 깎았나? 미리 준비하는 것 같은데. 미리.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했나 미리 보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결수 같이 이발을 했다. 네. 그래서 들어갈 준비.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미결수죠. 아직 결정이 최종적으로 안 났으니까 그때는 이제 두 발을 깎지 않습니다. 이제 하지만 네. 확정이 되면 네. 기결수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못 길러요. 예. 머리를. 네. 그러면 딱 저 정도 길이로 깎아놓거든요. 예. 그 길인데. 그러면 제정신으로 돌아온 건가요? 미리 한번 예행 연습해보고 아, 제가 들어가야 돼. 이런 건가요? 예, 어떤 분은 지금 감지 않아서 떡진 거예요. 아 그런 건가요? 아이런님께서. 눌렸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참 저 정신 세계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복장이 가끔 이 어떤 사람의 태도나 자세를 결정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특히 전직 파면됐지만 국가의 뭐 대통령쯤 했다라는 양반이 이러고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불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다수 많이 보입니다. 아, 제일 큰 문제는요. 네네.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저렇게 맞습니다. 하는 행위는 뭐냐면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저게 안 찍히겠습니까? 지금 예를 기자들 카메라들 얼마나 사진 다 지켜보고 있을 건데 저렇게 그냥 일반 복장도 아니고 반바지에 저러고 다니면 야, 나 찍어주세요라고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죄의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 죄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 3년 동안 저런 서유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공포스러운 거예요. 야, 저거 만약에 2년 더 갔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어서 저는 저걸 보면서 진짜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이거는 일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빨리 안으로 들여보내야 된다. 네. 빨리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으면 국민들이 저거 고통스럽잖아요. 저거 맨날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댓글에도 좀 그만 좀 봐라.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빨리 사법기관들이 국민들의 저런 열화와 같은 요청에 응해서 빨리 좀 큰 집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재구속이 필요하다. 뭐 또 다른 혐의로 엮어서 이제 별건으로 재구속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수사기관과 특검이 또 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어서 가자 기결수로 퍼플 데이지님, 한대섭님은 저거 술 사러 간 겁니다. 뭐 이런 말씀도 주시고 절세미녀 샤베님은 그냥 술에 취해서 돌아다니는 것 같다. 술 깨려고? 술 깨려고 당신 나가서 해장 삼아가지고 술 깨는 건 저기 지하에 산책하고 와. 나가서 산책하면 또 사진 찍히니까 한강 가가지고 또 개 산책 시키다가 욕먹지 말고 밑에 지하 상가나 돌아. 이제 이런 댓글도 주시는 것 같고요. 빨리 체포하고 수사하고 엄벌로 단죄해야 됩니다. 여전히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망상장의 내란수계입니다. 봄마실님. 이런 말씀들 많이 주십니다. 근데 윤석열, 김건희도 이런 식으로 수사와 관련돼서 자신이 딱 버티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지만 제일 사실 분노스러운 장면들은 뭐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어쩌다 공무원이 됐던 인간들도 지금 버티기로 일관을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출근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어공 80명과 관련돼서 해임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해임에 착수했고
이게 사실은 용산을 무덤으로 만들어버렸던 자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내란 특검에서 전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만은 그에 못지않게 실제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 자들에 대해서도 엄단해야 되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갈취하고 있는 어공들에 대해서도 심판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니 김영남 의원님,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버티고 세금 받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수는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어공 중에 뭐 기자하다가 대통령실 들어갔던 사람들도 있고 꽤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별정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 뭐 그 보면 그 금년 봄쯤, 그러니까 금년 봄에 많이 그만둔 것 같아요. 근데 아예 그만두고 안 나가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 이게 사표 제출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않아.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되고 급여가 또 지급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없는 거지. 아무리 자기가 윤석열 정부 때 어쩌다가 공무원이 됐더라도 인수인계까지 마치고 그만두는 게 공직자의 자세지. 기본이죠. 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안 나가? 네. 나가기 귀찮다고? 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 나와 있던 많은 수의 그 직업 공무원 출신, 늘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 사실은 6월 4일 날 없었잖아요. 네. 그건 지금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나 윤재순 그 전 비서관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예.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대통령실부터 그러고 앉아 있었으니 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정말 이것도 분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받아가고 결근을 하는 데다가 지금 대통령실은 업무 적체 현상이고 일할 인력이 부족해서 어떤 분은 일을 하시다가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는 와중인데 이 작자들은 지금 신분을 유지하면서 월급을 받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국민의힘에서 김유정 의원님 네. 모르면 문재인 정부 행정관들한테 물어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망언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대통령실 정원이 한 440여 명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사표 내고 나간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80여 명이 나오지도 않으면서 월급은 받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뭉개고 있다는 것은 어느 역대 정권에서도 정권 교체기에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예.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필수 보직 자리에도 이 사람들이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또 그 쓰러지기까지 하고 업무가 이제 과중하게 밀려오니까. 예. 특히 그분은 그 인사검증하는 그쪽 파트에 있는 국세청에서 온 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처음에 들어가서 이 무덤 같은 곳이다.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고 수기로 뭘 작성하는 그거부터 인수인계를 포함하여 지금 너무나 방만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심도 없고요. 저는 공적 마인드라고는 정말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예. 특히 이 별정직 어공 80여 명에 대해서는 빨리 면책 처리하고 그 자리를 일할 사람을 빨리 채워야 돼요. 그래서 네. 아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대통령부터 그다음에 이 직원들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대통령이 이렇게 대해서 아무 공적 마인드도 없고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본인이 지금 나라 이 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비서실 직원들도 이 모양 이 꼴 나는 거고, 김건희 사진 찍었던 구급 행정요원까지도 그런 네. 행태를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똑같이 정말 썩어 있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의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특히 미디어 특위라는 곳에서 논평을 내면서 문재인 전 정부에게 물어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문제도 이 문제지만 사실은 이전 정부 사람한테 뭘 물어보라고 한다면 그럼 문재인 전 정부 때 PC하고 하드디스크 파쇄시키고 방첩사 불러다가 수거해가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켰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반박을 대신하는 것도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만 우리 김종욱 교수님께서도 행정관 하셨잖아요. 이제 꽤 오래돼서 노무현 정부 때여서. 아니 그래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그냥 직권 면직 시키면 돼요. 네. 결정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직권 면직을 시키면 되고 이제 항상 공백은 생겨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뭐 이제 어차피 뭐 인수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대부분 다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쯤에 인사발령이 나거든요. 그럼 인사검증 기간이 있어요. 예.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급으로 대부분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 어떤 법령을 만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인사발령이 안 났기 때문에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지금 저는 관행을 딱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정권이 바뀌는 날 비서실장이 모든 직원에 대한 특히 별정직 같은 경우는 소위 직권 면직,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는 거죠. 네. 사진 사표서를 다 받아서 그걸 차기 정부에다 넘겨놓고 예. 그다음에 대신 또 인사검증은 필요하니까 절차가 저 사람이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가 걸리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한 달, 두 달 정도 걸렸을 때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이 기간 동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관행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지금까지 사표도 자기 스스로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지금까지 변명을 해줄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좀 공백의 여지는 분명히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건 탈핵당해서 파면당한 정부 때문에 그 이후에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택된 정부가 들어왔으면 예. 일할 수 있도록 싹 정리해 주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턴을 안 만들어 놓고 일할 수 없게 다 때려 부시고 나갔던 네.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저따구 식으로 예를 들면 논평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시 한번 또 침을 베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와 다르게 저렇게 얘기하게 되면 앞으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벌어집니다.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들한테 물어보라고 한 거는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던 정부예요? 유령 정부예요? 그걸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아니 어쨌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됐습니다만 3년여 동안 존재했던 정부잖아요. 예. 그러면 국사라는 게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 어떻게 윤석열 정부 3년은 없던 정부처럼 건너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에 무슨 일이든 다 벌어졌던 건데 예. 그러면 인수인계를 잘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같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공동 책임감을 느끼는 게 맞지. 예. 문재인 정부 출신들한테 물어봐라. 이건 뭐 말 같지도 않은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수준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뭐랄까 대통령으로 6월 4일자에 지금 취임을 하셨고 지금 6월 13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대통령실발 뉴스들을 보면 뭐 기가 막힌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하면 주변에 대통령을 뒷받침해줄 또 서포트해줄 비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참 많아야 될 텐데 지금 일은 많아지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다뤄봐야 되는 문제는 민정수석 오늘 사의 표명했다라는 뉴스가 이제 언론 뒤덮었고요. 빠르게 어쨌든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아마 이제 시간을 자꾸 지체하면 인사검증 문제가 자꾸 뒤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빨리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그렇고 당원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찬반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 특수부 출신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 트라우마가 굉장히 깊게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검찰개혁에 전적으로 다 찬성하고 동의한다라고 했다가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게 너무 드러났고 그 뒤에 보여준 행태에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도 굉장히 컸고 따라서 걱정도 컸는데 그래도 대통령께서 아마 잘 지켜보시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우리가 믿고 이제 네. 임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것과는 별개의 어떤 이슈가 지금 터져버린 거 아니에요. 차명 부동산, 네. 차명 대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게 조금 뭔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좀 뒤따라야 되는데 그게 예.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대통령이 지금 열흘이 채 안 됐는데 이를테면 아주 적극적인 지지자가 아니었던 분들도 대통령을 이렇게 뽑으니까 정말 효능감이 느껴지는구나. 네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한국거래소 가서 막 실무자들하고 막 어우, 정말 그런 대화 네. 이런 것들 그 전문 용어까지도 막힘없이 서로 대화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정치 효능감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데 오게티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한 것 같고 대통령도 뭐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도 아마 동시에 드셨을 것 같지만 예.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특히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도 앞에 두고 있고 공직기관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사정의 어떤 그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인사검증 특히 해야 되는 직접적인 그 부서잖아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 더 이상 부담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신속하게 정리하고 가야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쉽지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뭐 검찰 출신이시니까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은 이제 수용이 됐고요. 네. 이제 요 다음 인물을 또 지명을 하고 해야 되는 작업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일요일에 아마 출국을 하시죠.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일요일쯤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출국을 하시게 되는데 그럼 그 전에 그 민정수석을 지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일단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연이 되면 다음 주로 밀리게 됩니다. 근데 이미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민 인사 추천제라는 것을 통해서 장 차관 공공기관장 추천을 국민들에게 받고 있고 또 따로 대통령실에서 일할 수 있는 여러 인사들에 관련해서 검증도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쨌든 뭐 조금은 지연되느냐 혹은 길게 지연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절차로 나아갈까요, 김영남 의원님? 그 사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예. 일요일 출국이고 더군다나 요번에 보면 G7 회의에 이어서 나토까지 그 참석을 하기로 돼 있어서 상당히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두 가지 큰 다자간 회의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정수석 인선이 바로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제일 바쁠 때죠. 그렇죠. 정권 초기라 그렇죠, 그렇죠. 일이 쏟아져 나올 때인데 그 후임 민정수석을 그러면 또 검찰 출신을 임명을 할 건지도 지켜봐야 돼요. 예. 처음에 이제 오광수 전 수석의 재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도 검찰 특히 그 특수통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반대가 꽤 셌거든요. 예, 예. 하지만 대통령이 본인의 참모로 픽한 거니까 예. 믿고 기다려 보자라는 예. 게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만 사실은 재산 관련한 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낙마를 했는데 예. 다시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할 수 있을 것이냐 반발이 거센 거를 한번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제가 보기엔 제일 바람직한 것은 일요일 출국 전에라도 아니면 출국한 이후라도 뭐 전자결제 형태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후임 민정수석을 빨리 임명하는 게 지금 밀려가고 있는 네. 인사검증 업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후임 인선이 시급하다. 그래서 G7 회의와 나토 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 임명이 되는 것보다는 예. 출국 전 아니면 출국 중이라도 해외에서라도 전자결제 형태로 임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출국 후는 너무 늦다. 아니 귀국 후는 너무 늦는 거죠. 귀국 후는 너무 늦다. 예, 그죠? 예. 귀국 후는 돌아오실 때쯤이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다 그렇죠. 보니까 예. 너무 이제 업무도 적체되고 인사 검증도 적체될 거란 말씀이신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초기 단독 보도가 경향신문으로부터 처음 나왔는데 그게 한 6일 전인가 5일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논란이나 이런 어떤 그 사의 표명을 뭐 대비한다라는 건 뭐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플랜 B로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인사가 있을 수도 있는가? 뭐 이런 이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군요. 일단은 뭐 지금 민정수석만 있는 게 아니라 민정팀 자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광수라고 하는 저 민정수석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민정팀들이 있는 거고 민정비서관도 있고
제가 볼 땐 지금 그래서 아마 팀으로 움직이니까 거기에 하마평에 올랐던 분들이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 하마평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광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인사검증, 공직기강, 그다음에 사법개혁, 그다음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측면들로 다 함께 좀 호흡을 맞췄으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적 기대감 자체가 이제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게 좀 높은 잣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남을 인사검증을 하거나 그다음에 공직의 기강 문화를 이렇게 다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좀 허물이 없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좀 그 수위 자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사건이 더 나오게 되면 인사 전체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전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어떤 야당 쪽에서 이걸 하나의 고리로 잡고 끊임없이 또 전쟁과 같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막고자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인물이 없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인물이 국민들이 보기에 저 정도면 좋다라고 하는 어떤 수준 위인가의 문제랑 예. 지금 자체가 이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그분 스스로가 밝히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증도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몰라도 비서실장, 그다음에 안보실장, 좀 민정수석은 매우 빠르게 임명이 돼야 되는 거죠. 거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니까요. 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출국하시기 전에 결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검증하고 빠르게 어떤 선택을 해서 전자결제라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민정수석이 지금 남아있는 인사검증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예. 공직기강, 그다음에 자기 진용, 민정수석 라인에 대한 정확한 진용을 짜는 부분들을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다. 네. 대통령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쭉쭉쭉 대통령의 속도감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예. 지금 대통령의 속도감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막 힘들어하고 원형 탈모 막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빨리 진용을 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방송하는 사이에 국정상황실장에는 이분도 굉장히 잘 알려진 분이죠. 민변 출신인 그 송기호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가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돼서 이미 출근 중에 있다라는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이미 임명이 돼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일거수일투족이 현재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 주에 비가 많이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수 대비를 위해서 홍수 관리소를 실제 방문하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이태원 참사 현장도 방문하셨고 이런 행보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보도도 사실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에어컨을 스튜디오에 틀어드렸는데 혹시 우리 세 분은 온도가 적절하십니까? 좋아요. 쾌적하고 좋으십니까? 네. 예.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어제 회의 도중에 회의실이 왜 이렇게 춥냐? 예. 좀 누가 세게 틀었구나. 돈 아끼려고. 예. 대통령실도 다른 공공기관에 맞춰서 에어컨 온도를 높여라라고 지시를 딱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는 어땠는지를 또 이제 언론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윤석열 때는 에어컨이 최저 온도였대요.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대조라고 할까요?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많이 앞서가고 있다. 예산 낭비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자신의 업무의 속도가 굉장히 앞에 가 있고 다른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세밀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챙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좀 적정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온도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예. 온도가 더 낮아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아니 살로 평가하시면 저 서운합니다. 저 지금 요즘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아니 왜 그걸로 화를 낼 이유는 없잖아요, 굳이. 그러니까 제가 볼때 적정 온도, 그러니까 네. 말하는 것처럼 너무 낮게 해놓으면 예를 들면 국민 세금을 갖다가 허투루 쓰는 거지만 적정한 온도를 가지고 업무를 더 잘해서 예.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벌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국부가? 네, 맞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미처 생각지 못했던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이런 신박한 아이디어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어제 보도된 것 중에 스마트워치. 네네네. 예, 우리가 사실 정권 바뀌고 하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대통령 시계 하나 받고 싶어요. 막 그런 것도 다 나중에 네. 막판에 가면 이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가지고 예. 막
이렇게 원칙 지켜가면서 막 장부에 적어가면서 이렇게 누구한테 몇 개가 가고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는 막 무너지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대통령 시계 갖고 싶은 사람 너무 많죠. 국민들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네. 하겠어요. 그런데 스마트워치로 그거를 SNS 다운받아가지고 네. 내 시계에 이게 화면이 딱 배경화면으로. 뜨고 배경화면으로 예.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네. 그거 이제 향후에 곧 할 거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다운받아서 이용할 예. 수 있잖아요. 지금 예. 저희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주 이거는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이런 거 하는데 김남국 전 오. 의원이 아마 가서 이 아이디어 내고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아주 좋았습니다. 어제. 이런 것들이 뭐 소통이죠. 예. 뭐 달리 뭐 소통이겠어요. 아마 한 번도 아마 대통령 시계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배경화면 같은 경우에는 꼭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를 쓰지 않으셔도 뭐 요즘에는 이 스마트워치 종류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요. 배경화면 바꾸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미지 파일 넣어가지고 배경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근데 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에는 애플워치도 있고 갤럭시워치도 있고 뭐 이해식 의원 SNS인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왜 이제 요 주제가 왜 등장했냐면 대통령실에서 원래 이제 기념품을 대통령 시계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게 꼭 필요한가요라는 언급을 했다가 안 만들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서 많이 이제 조언을 내가 받았다. 가성비 있는 기념품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가성비 있는 대통령 시계를 만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직접 본인이 또 SNS에 써서 어떤 오해들을 좀 정리하는 모습,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뭐 이제 대통령 시계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원래 준비한 주제는 또 아닙니다만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SNS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인증을 해주고 계신데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저렇게 배경화면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말씀 더불어 드리면서 또 이제 꼭 그 전통적으로 그냥 노멀한 아날로그 시계를 쓰신 분들을 위해서도 가성비 있는 기념품이 곧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제 그 대목도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 행보 중에 경제 5단체장 만나고 또 기업인들 만나는 또 행보가 있으셔가지고 예. 이제 그 관련된 속보들도 좀 나와서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다. 이런 언급들도 했고 사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역대 취임한 대통령 중에 가장 빨리 경제인을 만난 행보 아니었던가요? 김용남 의원님? 그렇죠. 지금 뭐 그걸 다 일일이 따져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지금 경제단체장들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로 경제인들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규제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네. 제가 보기엔 이재명 정부의 특성은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딱 맞는 표현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절대로 뭐 필요 없는 규제가 늘어나거나 물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뭐 그에 따른 그 법적 그 대가도 치러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규제가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의구심을 해소해 주는 자리도 되고 또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국의 어떤 그 물량 공세 예. 내지는 중국이 2015년도에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고 그래서 10년 동안 중국의 제조업을 첨단화시키자 그걸 했는데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네네. 근데 보니까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정말 한 거야 이거를. 마치 우리가 70년대 초반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차, 2차 하고 나서 예.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바뀐 것처럼 예. 제가 보기엔 중국이 거의 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년 동안.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석유화학, 철강 이런 데 어려워진 게 사실이거든요.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 있어서. 예.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리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도와줄 점을 경청하고 또 이재명 정부의 경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예. 그거 외에 지금 주식시장은 오늘 이 만남을 대단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 상법 개정안이 원래는 어제 처리가 예정돼 있다가 예. 본회의 자체가 좀 미뤄졌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내용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가능성?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예. 두고 봐야죠. 예. 그런 뭐 법 개정이나 뭐 이런 것을 다 떠나서도 예, 예. 일단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마 그 재계 총수들의 어떤 마음 자세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엑스포 유치한다고 예. 유럽과 파리였나요? 폭탄주 마시는데 예. 동원되는 재계 총수들. 예. 어디 가가지고 떡볶이하고 이거 먹는데 먹던 걸로 또 먹여주고 집어주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정말 고역이었을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걸로부터 완전한 해방 예. 그리고 얘기가 통하는 대통령 예. 이런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이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경기 회복에. 예. 그래서 오늘 만남도 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참 많은 기업 총수들도 마찬가지로 야, 이전 정부 때 자신들이 뭔가 뭐 모욕감을 좀 느꼈다라든지 우리가 이런 짓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주변에 있는 기업 총수들의 주변에 있는 비서진들한테도 얼마나 또 털어놨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 대기업 총수들 만나는 모습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의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의 역할을 또 강조를 하면서 이재용 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대통령 자서전 읽어봤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이 후보 시절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맨 처음 가장 만났죠? 선점에서 이재명 후보를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억측을 낳기도 했었던 내용이 그런 대목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은근 슬쩍 이제 악수를 하면서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이랬을까요 오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일단 기업은 지금 환영하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통령의 정확한 철학이 국부를 만드는 건 기업이 중심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국부를 가지고 어떻게 전체 국민과 함께 나눌 것인가의 문제는 그다음 문제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전 이런 측면에서 좀 기업이 호응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정부가 기업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추진을 하면 기업은 기업 내부에서의 기업 민주화를 통해서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노사관계가 안정화되게 되면 노동생산성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얘기한다면 기업은 거기에 맞게 기업을 민주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우리 경제민주화라는 조항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사관계가 탄탄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예. 기업 문화 자체가 좋은 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행복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국부를 가지고 좀 더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나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또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나누자는 얘기냐라고 기업 차원에서 문제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업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같이 있는 이해 당사자들, 기업에 있는 다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같이 그 큰 국부 만들어진 기업의 부를 갖다가 잘 나누면 되는 문제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자체의 민주화를 통해서 새로운 노사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또 다른 성장의 동력이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그 첫 만남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최근에 이제 국장 흐름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받는 날이에요. 아, 왜냐면 그렇습니까? 7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힘들어요.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매일 오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약간 조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를 겁니다. 오, 그렇습니까? 예. 또 이제 경제. 그래서 요새 예. 곧버스 사는 분들 꽤 많은데 전 주변에 말려요. 절대 사지 마라. 곧버스는. 네네. 곧버스. 네. 이제 호재. 예. 곧버스가 그러니까 인버스 2배짜리. 그러니까 떨어지면 돈 돈을 버는 거. 인버스의 예. 2배짜리 레버리지 일으켜서 하는 거 이제 줄여서 그냥 곧버스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투자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하락에 베팅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막 삼성전자가 200불까지 올라갈 거란 얘기를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올라왔다가 이제 오늘 뭐 조정받는다고는 하는데
앞으로의 뭐 호재가 더 많다라는 분석들은 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세일즈 외교라는 측면에서 정상들을 만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어떤 증시의 흐름이라는 게 이제 뭐랄까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랄까요?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주식 방송 아니기 때문에 주식장 오늘은 조정인데 잘 될 거다. 먹고 자고님. 배동호님, 우리나라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투자 많이 해주세요.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인티제님은 5천 진짜 갑니다. 예, 주식 조금씩 사서 모아두세요. 뭐 이런 말씀도 주셨고, 예,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업 총수들도 응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도 힘들고 소상공인들도 힘들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냐. 이런 말씀 해주셨고, 파랑새님, 지하철 내 에어컨도 너무 춥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적정한 온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까 요거도 먹었어요, 댓글로. 근데 뭐. 절약해야지. 자, 우리 김은숙님은 10원을 아낄 줄 알아야 된다. 예, 변함없이님,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물도 펑펑, 전기도 펑펑, 국민 세금도 펑펑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감사드리고요. 예, 자, 그 양당의 원내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 지금 현재 박찬대 원내대표 물러갔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갔습니다만, 이제 각 당의 원내대표 누가 되는가? 민주당의 경우에는 오늘까지죠? 오늘 3시까지 권리당원 투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요. 예.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네. 그 국회에서 예. 원내대표 선거를 시작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의원들 투표하고 막판에 20% 권리당원 투표한 것을 반영을 해서 종합해서. 네, 최종 이제 결정이 되죠. 분위기나 이제 흐름이라는 게 어떤지 궁금하기는 한데, 이게 뭐 사실은 세 분에게 누가 될 것 같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굉장히 누가 되는 것 같고, 다만 분위기나 흐름, 뭐 양상 요 정도 양태는 어떤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제일 이제 궁금해하시는 얘기가 최근에 있었던 이제 김병기 후보와 관련된 뭐 이제 이런 보도들이 이 원내대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제 이런 대목인데, 저는 이제 여러 방송에서 언급했습니다.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결집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분석도 가능한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영남 의원님?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오히려 악재가 아니고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그게 최근 일도 아니고 아주 오래전 일인데 왜 하필 원내대표 선거를 목전에 두고 그런 녹취 파일이 또 공개가 됐느냐. 그래서 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원래 그 원내 선거 결과 예측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들 말을 합니다. 다 틀리죠,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못 왜냐하면 맞춰요. 예. 지금 여기는 그 권리당원 2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80%는 현역 의원들의 투표 결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근데 일종의 최악의 유권자들이에요. 도대체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예측이 제일 힘들고 예. 지금 서영교, 김병기 두 후보가 각자 그 예측하고 있는 득표수를 합치면 예. 한 250표 넘게 나올 거요. 아, 그래요? 왜냐면 지금 현역 의원이 173명이잖아요, 민주당에. 네. 근데 각자 자기가 이 정도 표를 받을 거라고 예측하는 거 합치면 250표 이상 나올 거예요. 왜냐면 다 찍어준다 그러니까 와갖고. 그쵸, 그쵸. 또 철석같이 약속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 내심 모르는 거고. 그렇지. 결과 나와봐야 아는 예. 건데, 말은 다, 내가 우리 후보님, 당연히 이번에 원내대표 되셔야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렇게 뭐 하나요? 내 표는 당신 거라고.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 김종욱 교수께서는? 저는 질문이 좀 그래서 어느 분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건 누가 되냐고 말씀해서 왜 누가 되는 걸 두 번이나 물어보지 이렇게 제 말자 얘기 안 됐죠. 일단 그래서 네. 모르겠어요 진짜 이건 왜냐하면 권리당원들의 흐름들도 잘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 자체가 예를 들면 미련한 짓이다. 네. 그러니까 그 속내를 잘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서로의 관계들도 또 다양한 관계들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몇 번 출렁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한쪽 후보에게 좀 쭉 갔다가, 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또 내려왔다가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 다시 사건, 김병기 의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조금 더 이동하고 있다가 근데 또 그것도 또 공백이 있잖아요. 예. 어제 오늘 공백이 있어서 저는 더 중요한 건 이제 공개를 할지 안 할지 제가 정확히 제가 확인 못 해봤는데요. 권리당원들의 숫자가. 근데 저는 권리당원들이 이번에 상당히 많은 효능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원내대표 선거에도 우리가 참여해서 나름대로 여론들을 만들어내고 그 여론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민주당은 권리당원들의 정치적 효능감들을 느낄 수 있게 했다라는 측면에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내부에 있는 의원들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네. 당원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더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뭐 김병기 의원이 되시든 서영교 의원이 되시든 저는 뭐 두 분 다 예. 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떨어진 분도 함께 도와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권리당원들의 또 요청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오늘 저녁이 되면 확인되겠죠. 그렇습니다. 부산 이대희님은 김병기 의원은 서영교 의원보다 인지도가 낮았는데 이번 사태로 뜬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시고요. 어떤 분들이 하시더라도 잘 이끌어 가실 겁니다. 두 분 다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사람들입니다. 곽삼철님 이런 말씀도 주시고 배동호님은 저는 서영교 의원을 응원합니다마는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이 당연히 우선이 되겠죠. 두 분 다 좋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예, 선수로는 김병기 의원이 3선이고 서영교 의원이 4선이시고요. 근데 이게 누가 더 친명이냐, 이른바 이제 찐명이냐의 싸움으로 언론들은 조명을 합니다만은 뭐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서 누가 친명이냐 아니냐 이거 뭐 사실 구분할 것도 아니잖아요, 김종호 의원님. 특별히 그럴 일도 아니고요. 두 분 다 지도부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함께 인연 맺고 열심히 해오신 분들이라서 저는 뭐 능력이나 뭐 경쟁력 면에서 또 향후에 뭐 어떤 일을 맡겨놔도 두 분 다 잘하실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원들 간에 뭐 함께 일했던 경험, 또 친서 관계, 또 개인적으로 특별히 더 어떤 인연 이런 거에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몇 표인지는 아마 발표 안 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조금 낯설었던 풍경은 이를테면 원내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데 판세 분석을 언론에서 하는 거는 뭐 대체적으로 합니다. 네. 누가 뭐 이렇기 때문에 유리하고 뭐 계파가 어떻기 때문에 유리하고 이런 뭐 과거 뭐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고 이런 건 많이 하는데 과거에 이미 무혐의 났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 이게 무슨 뭐 장관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키워서 막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마 당원들이 더 관심 갖고 맞습니다. 지켜보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저도 굉장히 열기가 높더라고요. 저는 어제 오전에 사실은 온라인 투표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안 멈추죠? 열려요. 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5시 방송 직전에 예. 투표하고 들어갔거든요. 예, 예. 방송을. 그래서 굉장히 열기가 높구나, 참여 열기가. 그건 분명히 느꼈습니다. 예. 뜨겁긴 합니다. 이 원내대표 선거 바로 직전에 이른바 검증 보도가 나온 것도 저도 처음 봤고요. 그리고 권리당원 투표가 또 20%가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또 당원들의 관심이 더 드높기 때문에 지금 댓글로도 많은 의견 주고 계십니다. 김병기로 기선제압하고 다음에 서영교로 가자. 또 이제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또 계신 것 같고요. 아무튼 민주당에 능력자가 많아서 좋습니다. 뭐 응원합니다. 누가 되든 간에 큰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표고버섯이 좋아 이런 말씀도 주셨고 원내대표 결과는 오늘 나옵니다. 그럼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렇고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에 제 기록은 16일에 맞죠? 16일인데 맞아요. 네. 안 다루겠습니다. 왜냐? 어차피 또 도로 친윤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도 이런 예측이 가능한데 이 세 분에게 예상을 여쭤봐야 그 당은
어차피 또 도로 아까 보셨던 그 지하를 활보하는 윤석열의 사람, 과거 윤석열의 사람이 또 원내대표가 되진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들어서 안 다루겠습니다. 근데 다만 물러난 사람, 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거 보고 나서 좀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 기울여 들어봤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단 관련된 영상 잠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험 때문에 일어난 탄핵 정국에서 저는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원내대표로 출마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과 언론은 왜 친윤이 원내대표를 하느냐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저에게는 친윤, 윤핵관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에게 아부를 한 적도 없고 특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윤석열 정부 내각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대선 시기부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까지 윤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쓴소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중도에 포기한 바도 있습니다. 더욱이 저는 2022년에 이미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무슨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야, 이거 화면을 보고 이제 윤석열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 성동이가 말이 많네. 야, 진짜 이제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아크로비스타를 활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제가 지금 저희가 세 분에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평가를 여쭙기도 좀 민망합니다만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저분은 진짜로 윤핵관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민정 의원님? 네, 아무도 안 했고 특혜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체리떼봉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22년에 원내대표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알파요 오메가예요. 예, 왜냐면은 2022년에도 원내대표를 했었고 예. 이제 마무리 원내대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추경호 원내대표 후임으로 예. 절반 임기 채운 거잖아요. 그런데 핵심적인 역할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한들 국민들이 사실은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정권과 나라 망친 주범 중에 한 명인데 본인 예. 저렇게 무슨 뭐 독배를 마셨다는 둥 내가 뭐 최선을 다했다는 둥 후회는 없다는 둥 이런 얘기가 뭘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더군다나 개혁을 위한 의총까지 이 취소시킨 당사자 아닙니까? 본인이 예. 무슨 권리로 그래 놓고는 우리가 여전히 원팀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예, 김영남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꿍꿍이가 있길래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냥 조용히 퇴임하는 거로 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주장하는 바는 그거 같아요. 나 크게 뭐 덕본 거 없어. 내가 당대표도 못했고 네. 윤석열 정부에서 내가 총리를 해보기로 했어. 장관 한 자리를 얻어갔기로 했어. 나는 뭐 득을 본 게 없다. 예. 이 취지를 주장하는 건데 예. 윤핵관 자체가 어마어마한 득을 본 겁니다. 사실은. 예. 정권의 실세다라고 소문나면 일단 만나자는 줄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중독된 사람은 못 끊어요. 그래서 항상 권력 옆에 제일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왜냐면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 네네. 근데 자기가 뭐 총리도 못 해봤고 장관도 못 해봤고 내가 당대표도 중도에 포기했으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라는데 예. 그 얘기를 듣는 국민들은 뭔 소리 하는겨. 그렇죠. 어? 네.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 기자간담회를 안 하고 아유 내가 이제 그만둔다라고 그냥 소셜 미디어에 저 이제 그만둡니다 한마디 하든지 아니면 예. 아예 그것도 안 하고 조용히 물러나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뭘 잘했다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사퇴 기자회견을 해요 지금. 아니 저는 뭐 그럴듯한 얘기 할 줄 알고 봤다가 뭔 소리 하나 해가지고 계속 보는데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아니 뭐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한들 뭐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김종욱 교수님.
저 얘기해야 돼요? 네? 제가 볼 때 이제 연착륙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권력 예. 연장의 꿈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네. 하나 걸어놨잖아요. 예.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얘기한 걸 보면 네. 또 다른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연착륙으로서 예. 저렇게 던져놓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야당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국민들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견제 균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렇게 정신머리 없이 지내는 것도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속도감 있게 위기 상황들을 돌파하고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또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냥 저러쳐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자꾸 달라고 하는데요. 전반기 국회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원장 임기는 사실 민주당에게 남아있는 게 맞다. 뭐 이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이 야당이라는 게 견제를 한다라는 야당이라는 게 뭐 정상적이어야지 뭐 법사위원장을 뭐 관행에 따라서 뭐 고려를 해보거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고려해서도 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만 자꾸 저런 식으로 이제 목리를 부리니까 일단 정상이 되고 나서 좀 얘기를 하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오늘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백운기 앵커님의 빈자리를 함께 저를 채워봤습니다. 저도 채웠지만 우리 세 분의 패널이 함께 채워주셨고 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권성동이 윤핵관으로 아주 활약이 대단했지. 예, 꿀 빨고 달 빨다가 이제 와가지고 새 사람 된 척한다. 뭐 이런 댓글도 주시는 것 같고. 예,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방송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김용남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고요. 저는 박영식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백운기 앵커님이 돌아온 백운기의 정치 1번지로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